많았으니까 금리하고 주가 또 한번 들어볼까요? 마켓 진단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금통위가 있죠. 네. 5월 15일 금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또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금리가 이제 12일 만에 하락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어제 11일 거래 연속 상승하다 어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금리하고 주가, 뭐 정확히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자금시장 통째로서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일단 지금 1분기 상황을 놓고 보면 주가나 채권이 공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앵커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네. 2분기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주식도 조정을 보이고 금리도 비교적 상당히 큰 폭으로 대내외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긴축 발작. 네. 예, 그런 현상과 비슷한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지금 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저에 있던 부분들은 유럽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물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미국 국채금리도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좀 채권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ECB가 최근에 QE가 조금 효과를 보이니까 벌써 QE 종료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 텐트럼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GDP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나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약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앨런 패드 의장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시장을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느냐 생각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채권 금리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도로 변동성이 컸죠. 네. 채권 가격이 속락을 하면서 거의 폭락 수준에 가까웠어요. 채권 금리는 갑자기 단기간에 확 뛰는. 그렇죠. 예,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5%에서 0.5%로 뛰었으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0배가 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0.5% 오른 게 그렇죠. 그게 큰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크죠. 0.45%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치면은 10배 뛰면은 이게 한 달에 10배 뛰면은 제일 좋죠. 근데 물론 후유증은 있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요소 때문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네.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지난 20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좀 상승하다가 이제 어제 12거래일 만에 반락했는데. 네네. 일단 하락으로 다시 돌아선 것인지 경계감이 여전한 것인지 우리나라 금리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변곡점을 형성했느냐 안 했느냐 과거 봤을 때 보면 성장률 변곡점과 금리 변곡점들이 거의 일치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 종료 전후로 해서 시장금리의 저점이 형성됐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성장률 변곡점은 분명히 1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변곡점만 놓고 보면 시장금리는 변곡점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의 변곡점이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기준금리나 기대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번 4월 달 들어와서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2분기 GDP가 1% 정도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나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팩트만 놓고 보면 결국은 시장 금리는 턴어라운드 한 것이 아니냐, 이미 저점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시장 쪽에서는 꾸준히 그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 쪽에서 그 외국인들이 뭐 채권을 매도하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들은 좀 달랐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국내 어떤 모멘텀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 흐름에 따라서 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서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국고채 3년물 선물을 한 14,000계약 순매도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금리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 부분 그 금리 상승을 좀 지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은 금리의 트렌드, 흐름, 추세가 좀 바뀌는 것인지, 뭐 글로벌리하게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국내는 아직은 이제 저금리 유지를 한다는 스탠스는 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이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간혹 섞여 나오긴 해요. 그렇죠. 네. 예. 좀 헛갈리긴 하는데, 자, 팀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향후 투자자들이 어떤 변화나 신호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한은 총재가 지금 그 약간 엇갈린 발언들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한은 총재의 모든 전문들이 기사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만 발췌해서 기사화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한은 총재가 약간 비둘기파적이냐 매파적이냐 좀 헛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은 총재가 지난 4월 달에 언급했듯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도 경제 전망을 내놨지만 그 전망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실제로 흘러갈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그 저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금리가 따라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금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정책금리고요.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이나 향후의 물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시장금리도 뭐 큰 폭으로 오르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무조건 기준금리를 따라서 시장금리는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금통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금통이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4월 달에 한 분 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하성근 위원께서 네. 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추가 인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 한은이 그 견지했던 25bp 조정 그것을 벗어나서 그거보다 좀 소폭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20bp나 15bp 인하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4월 금통위 의사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표했던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하성근 의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금통위에서는 하성근 의원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주장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통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례는 거의가 없는데 최근에 그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수출 부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된 이후에 2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과연 통화당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효과적인 전략 포지션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1분기에 주식이나 채권이 그 공이 강세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 근데 과거 봤을 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이 지속될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한쪽이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실적 장세,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의 개선 여부 이런 것이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최근에 봤을 때 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경제 지표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 그리고 또 주가 강세 쪽으로 흐름이 주가 강세 채권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시일을 두고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보수적 관점에서 투자를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금리 이야기와 그다음에 유동성의 흐름, 주시장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